문화정치 시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조선 총독부 1992년에 허물었던 조선 총독부의 그런 사옥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광화문 뒤에 딱 경복궁의 한 자리를 떡하니 가운데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 민족을 압박하는 그런 악랄한 통치 기구로 자리를 사용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서울에 살면서 저곳을 많이 가봤습니다. 저게 국립중앙박물관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저곳을 많이 가서 보았던 기억이 났는데요. 조선 총독부 안의 모습, 어떤 건물은 굉장히 멋있었죠. 튼튼하게 잘 지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수많은 그런 통치안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일 겁니다. 네 번째 총독이 바로 야마나시 한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사이토만 해군대장이었고요. 지금 다시 육군대장이 온 겁니다. 이후로 우리나라 해방될 때까지 계속 육군대장들이 옵니다. 1927년부터 29년까지 있었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였냐면은 배금장군이었다고 그래요. 돈을 그만큼 굉장히 숭배한다 이런 뜻이었는데 굉장히 부정부패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일본 군부 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자마자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1928년 5월에 취임하고 뭐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조명화 열사라고 하는 분이 이 당시 일본 일왕이었던 히로히토 일왕의 장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를 독검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 너 그동안 조선 어떻게 관리했냐 이런 식으로 욕을 먹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놈의 그 부정부패가 재벌 개몰주입니다. 1929년에 의혹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쌀과 콩을 그 선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열면서 시장을 내주는 허가를 대가로 자기가 5만원, 이 당시로 5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5만원이나 되는 뇌물을 받아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꼴통이죠. 그래서 그 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전에 이제 문화 정치는 계속 이었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한 것도 없이 자기 이속만 챙기다가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쫓겨나고 나서 아까 그 사이토가 다시 왔던 거고요. 사이토가 그 2년 뒤에 돌아오고 나서 오는 사람이 이 6대 우가키 가즈시게 되겠습니다. 역시 육군 대장입니다. 근데 앞에서 본 사람들 그리고 이 뒤에 나올 사람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군 출신이긴 했는데 이 당시 일본 군부 내에서 평화주의자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사이토가 했었던 문화 정치를 계속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뭐 황국 신민화라든지, 황국 신민화는 이제 계속 우리 민족을 황국 신민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런가 하면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농촌을 마치 진흥시켜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산미증식 계획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뭐 쌀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뭐 중일전쟁 이런 걸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있는 군량으로 다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먹을 건 없는 거예요. 농촌 진흥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쌀이랑 이런 거 다 뺏어가지고 만주에 있는 뭐 콩이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거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선융합, 내선일체,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을 하나로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지방진흥 역시 뭐 같은 그런 거죠. 뭔가 진흥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 민족을 서서히 말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지능적으로 뺏어간 스타일입니다. 특히 이 우가키가 잘했던 게 뭐였냐면은 지식인들에 대한 그 회유 정책을 통해서 친일파들을 많이 양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봤을 때는 폭압적이고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우가키라는 사람은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나서도요, 좀 전쟁을 최대한 좀 피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일본 정부라든지 군부의 그런 방해로 이렇게 실현되지 못했고요. 패망한 이후에도 전범재판에 한번 회부가 됐는데 군대 내에서 전쟁을 반대했던 평화주의자다 해서 금방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본 내에서는 이제 뭐 매국노라고 굉장히 욕을 먹었던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뭐 우리 민족한테 잘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능적으로 빼앗아간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 대략 이때쯤으로 봐야 될 겁니다. 어쩌면 조금 더 뒤로도 볼 수 있어요.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이 전까지 독립운동가였던 많은 지식인들이 이때 이렇게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걸로 매수당해서 많이 친일파가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가키를 지나서 1930년대 중반부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일 가슴 아팠던 민족 말살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왔던 사람이 7대 총독 미나미지로 되겠습니다. 굉장히 역시 앞에서 본 뭐 데라우치, 하세가와 이런 놈들과 다를 바 없이 굉장히 잔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자마자 기만적이었지만 겉으로나마 부드러웠던 그 문화 정치를 다 뒤집어 엎고요. 민족 말살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선 일체를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뭐 말이 하나지 사실 조선 혼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막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뭐 지원병제도를 신설해가지고 한국의 군인으로 다 지원해라 해서 다 징병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다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시개명을 강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이름을 다 없애버리고요. 이때 뭐 문서상으로는 뭐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창씨개명 안 하면 학교에서도 불이익 주고 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는 판에, 그렇죠? 그리고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이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 말은 허용을 했어요. 뭐 국어라고 해서 뭐 일본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조선어라고 해가지고 뭐 방송에서도 조선어 방송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조선어 자체를 사용을 금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아 가는 거죠. 영화 말모이 보시면은 이 시대의 그 모습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징용법을 통해서 우리 지금도 징용의 그런 아픔으로 고통받으시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데 국민징용법을 이때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런 지식인 사회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견딜 수가 없겠구나 이러면서 친일파들이 더 많이 양산됐다고 합니다. 그런 호전적인 모습 때문에 2차 대전 후 전범재판에 회부돼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죽기 1년 전인가 나왔다고 하네요. 8대 총독 고이소 군이야키인데요. 역시 육군 대장이었고요. 42년부터 44년까지 2년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2년간 있는 동안 정말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그런 일은 다 하고 갔습니다. 역시 앞서 미나미에 이어서 조선어를 계속 말살했고요. 학도병을 모집한다고 해서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다 전선으로 끌고 갔습니다. 또 징병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다 우리나라의 남자들 끌고 가고요. 이때 그리고 고이소 때 지금도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바로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때 많이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지금까지도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해 한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한 거에 있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강제공출제라고 해서요. 이거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제 공출해서 쌀이나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강제로 다 빼앗아 가는 거죠. 전선에 있는 군인들 먹인다고 다 뺏어가고요. 또 군수관공업 생산 책임제 해서 뭐 농업뿐 아니라 공업, 광업에 있어서도 생산 책임제 해가지고 할당량 막 다 채울 때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역시 2차 대전 후에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이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야스쿠니 신사의 그 위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였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는지 아니면 이때 다른 그 장관이 그랬었는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면서 이 고이소 구니야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놈을 비롯해서 많은 놈들이 위패로 있는 신사다, 참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이소 구니야키는요 44년에 퇴임하고선 일본 총리로 임명이 됐는데, 이때 뭐 능력이 있어서 일본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정말 적임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본에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계든 뭐 군이든 뭐 심지어는 일왕마저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정말 그냥 이름만 총리로 있었다가 그러다가 종신형 받고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9대 총독 아베 노부유키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와는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육군 대장이었고요. 44년 7월에 와서 1년 정도 총독으로 있다가 우리는 광복을 맞게 됐습니다.
역시 이전에 있었던 뭐 학도병이라든지 정신대 위안부라든지 뭐 이런 뭐 징용 이런 것들을 계속했었고요. 이 당시에는 일본이 이제 2차 대전 뭐 패전을 앞두고 최후의 발악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때는 정말 뭐 석유와 철이 부족해서 막 어린 학생들이 소나무에 송진까지 긁고, 그래서 뭐 가정의 소치라든지 숟가락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뭐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뭐 목화풀이 캐고 막 여학생들은 군수공장 취직해서 군복 캐고 막 이래야 했었죠. 45년 4월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 4개월 전부터는 1년간 아예 그냥 모든 학교의 수업을 다 정지하고 다 전쟁에만 총동원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정말 혀가 내둘러지는 정책들이었죠. 그리고 국민의용대를 편성해서 이제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전쟁터로 내몰았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고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군이 들어오는데 9월 9일에 할복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꼴통이죠. 시도하고 실패해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간다고 합니다. 근데 건너가는데요, 이때 이제 짐을 뭐 얼마나 많이 뺏었는지 짐을 가득 싣고 가다가 부산에서부터 배를 띄웠는데 폭풍을 맞아서 짐을 다 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가면서도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조선 너희들은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한다. 온갖 저주를 퍼붓고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지금 일본보다도 더 잘 살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조선 총독부,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는데 이 조선 총독부는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폭파 해체됐습니다. 정말 그 가슴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96년이었네요. 95년인가요? 96년에 폭파 해체되고 잔해들만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뒤뜰에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8명의 총독 8.15 광복을 맞아서 제가 특별 미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아픈 역사를 겪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